트럼프 당선인의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폐지 공약과 관련해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주는 세액공제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45지구 연방하원 선거에서 미셸 박스트리온과 경쟁했던 민주당의 데릭 트렌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부터 시작되는 연말 연시 연휴와 휴가를 이용한 한인 여행객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 할러데이 대이동 시즌이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시작으로 음주 및 약물 운전 그리고 안전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UCLA 학생 아파트에서 최근 주거 침입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UCLA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타인종 청년이 한인 노인센터에서 헤어컷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당일 중국의 추가 관세에 더해 10%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무역 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또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향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백악관 측이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에 개최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당초 액수보다 6억 3,500만 달러 감액된 78억 6,500만 달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류 독감에 감염된 젖소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된 생우유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치열한 미사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위협을 의식한 나토가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레바논 남부에서 지상전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가 곧 휴전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LA 차저스와 볼티모어 간의 짐 하보, 존 하보 형제 감독 대결은 볼티모어의 30대 23 승리로 끝났습니다. LA 차저스 4연승 행진도 마감됐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지난 시즌 챔피언인 보스턴 셀틱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94대 126으로 대패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오늘 피닉스와 원정 경기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98.2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흐린 가운데 곳곳에 이슬비도 내리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하면 전기차 세액 공제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약을 발표를 했죠. 전기차를 지금 사야 되나? 아니면 트럼프 당선인 취임 이후 사야 되나? 여러 가지 손익 계산을 따져보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게빈 뉴섬 주지사는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가 돼도 캘리포니아주는 계속해서 세액을 공제해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도국에서 모닝뉴스 2부 시작합니다. 트럼프 당선자의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 공약에 뉴섬 주지사가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새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 시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폐지할 경우 가주정부 차원에서 대신차주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25일 성명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제공되는 연방세액 공제를 폐지한다면 주정부가 나서 가주의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리베이트를 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지사의 성명에 따르면 전기차 세액 공제에 필요한 자금은 주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기금에서 조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금은 청정교통, 지속가능한 주택, 재생에너지, 물재활용과 기타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며 전기차 구매자들을 위한 리베이트에 자금을 지출하면 다른 프로그램의 예산이 감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25일 컨카운티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전기차 구매 시 리베이트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전기차 구매 시 세액 공제는 차량당 최대 7,500달러입니다.
국내에서 조립되고 배터리와 기타 부품의 일정 비율이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제조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대선 선거 캠페인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취임 후 전기차 세액 공제를 종료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친환경 정책으로 오는 2035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 2020년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르면 가주에서 2026년까지 신차의 35%를 전기차나 수소차 등 탄소 배출 제로인 차량으로 전환하고 2035년까지는 가주에서 판매되는 신차 100%를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으로 대체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차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다만 개솔린 차량의 중고차 매매는 여전히 허용되며 타주에서 개솔린을 사용하는 내연기관 신차를 구입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UCLA 캠퍼스 밖에 위치한 학생 아파트에서 최근 3건의 주거침입 절도 사건이 발생해 UCLA 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절도 사건은 지난 21일부터 23일 사이에 LA 팜스 지역 내셔널 블러바드와 세풀베다 블러바드 지점 인근에 위치한 학생 아파트 건물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모두 UCLA 학생들이 집을 비운 사이 창문을 통해 아파트에 강제로 침입했다고 합니다. 용의자들은 현금, 보석류, 의류, 기타 물품을 훔쳐 도주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지난 11월 5일 선거의 한인 후보 개표 결과 캘리포니아주 상원 37지구의 최석호 후보가 현역 민주당 의원의 6,147표 차로 앞서서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선거국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 현재 캘리포니아주 상원 37지구에서 최석호 후보가 23만 1,566표를 획득해서 현역인 민주당의 좌시 뉴먼 22만 5,419표를 따돌린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측인 주상원 37지구에서 최석호 후보가 44년 만에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해 현직 민주당 의원을 누르고 승리했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활약했던 최석호 후보는 이제 내년 새로운 회기 캘리포니아 주의회 내 유일한 한인 주 상원 의원이 되면서 취임 후 4년간의 임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한편 미셸 박스텔 의원의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45지구의 경우 25일 오후 5시 현재 미셸 박스텔 후보가 15만 7,041표 그리고 에릭 트렌 후보가 15만 7,662표로 집계돼 표 차이가 581표까지 벌어져서 데릭 트렌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아유, 준비할 게 뭐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래도 마켓에 가면 추수감사절 준비하는 주민들로 크게 붐비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켓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다 안 끝나죠? 네, 한 번 갔다 오면 아우 이걸 까먹었네. 네, 그래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가면 갈 때마다 또 살 게 생겨요. 추수감사절 소비자들은 음식과 장식 지출하는 규모가 1년 전보다 2자릿수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랜딩트리가 2,05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56%가 추수감사절 저녁이나 만찬을 준비할 계획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식과 음료, 장식에 평균 431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답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물가는 추수감사절을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그래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60%는 인플레이션이 추수감사절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랜딩트리의 매슐츠 분석가는 대부분의 사람이 매달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지출의 약 20% 증가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 돈은 비상금을 마련하거나 고금리 부채를 갚는 것과 같은 다른 재정적 목표에 사용할 수 없는 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설문에 따르면 예비 호스트의 86%가 가까운 가족을 초대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예비 호스트들은 게스트가 선물이나 현금을 갖고 오길 바라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파티를 주최하지만 선물도 좀 가지고 왔으면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설문조사입니다. LA국제공항 LAX 터미널 진입로의 교통체증 문제를 개선하고 LAX를 한층 이용이 편리한 국제공항으로 도약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공항 무인궤도 경전철 피플 무버가 마침내 시험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LA 공항공사 측은 총 30억 달러 안팎의 예산이 투입된 LAX 피플 무버 공사 프로젝트가 대부분 완료됐고 지난주부터 실제 궤도에서 시험 운행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LAX 피플 무버의 실제 운행 개시일은 2026년 1월부터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플무버의 시험 운행을 2025년 내내 계속하면서 무인 열차의 속도를 점진적으로 늘린 뒤에 그리고 202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승객 이동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X 무인 경전철 피플무버 프로젝트는 총 55억 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LAX 현대화 프로그램 중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플무버는 22마일 구간에 6개 역으로 구성되고 공항 내 주요 터미널과 공항 밖의 메트로 전철 역사 등을 연결하게 됩니다. 공항 밖에는 이미 완공된 복합 운송 주차장 단지와 메트로 K라인, 크랜셔 LA 역사, 그리고 완공을 앞둔 통합 렌트카 서비스 단지 등 모두 3곳에 역이 들어서게 됩니다. 피크타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4대의 차량을 연결한 9편의 열차가 각 매 2분마다 한 편씩 양방향으로 운행됩니다. 12개의 좌석을 갖춘 한 대의 차량은 최대 50명의 승객과 수화물을 실어나를 수 있습니다. 한 편당 200명의 승객이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로 다가온 땡스기빙 연휴부터 12월 말까지 연휴와 연말 휴가를 이용한 한인들의 여행 수요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이번 주로 다가온 가운데 타운 내 관광사들은 올해 땡스기빙 연휴 동안 여행길에 나서는 한인들이 큰 폭 늘어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행업계는 연말 한인들의 관광 수요가 늘어난 것은 달러 강세에 힘입어 연말 연휴를 틈탄 해외여행이 늘어난 때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번 땡스기빙을 전후로 로컬 여행은 물론 한국과 하와이, 멕시코 등 국내와 해외 다양한 목적지로 떠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주관광의 박평식 대표는 올해 땡스기빙 연휴 한인들의 관광 수요가 부쩍 늘어났다며 사나흘 동안 다녀올 수 있는 로컬 관광지 수요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엔텔레 캐년 모nument 밸리 가는 쪽이 좀 있고요. 그리고 세도나도 가고 3박 4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또 요세미티를 가면은 옛날에는 그냥 잠깐 스쳐가는 코스였는데 요즘은 요세미티에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광을 해요. 사무관광은 로컬 외에도 하와이, 칸쿤, 코스타리카 등 비행시간이 짧은 해외 관광지도 이번 땡스기빙 연휴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타리카도 한 5시간 비행만 되는 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 투어는 아니거든요. 하와이도 그렇고 길게 아이들과 같이 시간 보내시려고 투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가이드 안내를 받으시는 거를 더 선호하시거든요. 또 마음 편하게 갔다 오시는 것도 있으시고요. 태양여행사의 최선희 대표는 일부 한인들은 땡스기빙 연휴 앞뒤로 휴가를 붙여 모국 관광에 나서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이제 11월 말까지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수기 요금이 원래 1,055불 정도가 기본이에요. 하지만 이 특수라고 볼 수 있는 이 추수감사절 연휴는 지금 오늘도 구매하신 분은 거의 2,100불 정도 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막판 수요가 늘어나면서 요금은 관광 수요는 땡스기빙 연휴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꾸준히 이어지는데 특히 크리스마스를 맞아 연말 유럽 관광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미래관광의 남봉규 대표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투어가 목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에 다들 분주하지만 그러나 1년에 한 번뿐인 특별한 휴가철을 맞이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이태리 크리스마스 특선이 있고요. 서유럽 크리스마스 특선이 있고 남프랑스 크리스마스 특선 그렇게 3개를 저희가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앞으로 미주 한인들의 한국 방문 시 인천공항에서도 재외동포 민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재외동포청은 민원실 인천 분소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설치하고 12월 2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포청은 당초 서울 광화문에 통합민원실을 설치하고 본청이 있는 인천 연수구 송도에 분소를 뒀지만 출입국하는 제외동포가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천 분소를 인천공항 내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 민원실에서는 국적과 출입국, 동포 사증, 병무, 세무, 가족관계, 고용, 보훈, 국민연금, 건강보험, 운전면허 등 제외동포 관련 각종 민원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과 해외 이주 신고서 재발급, 재외국민 귀국 신고까지 해외 이주 관련 민원 서비스도 일부 제공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기대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동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미 이동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추수감사절 연휴를 맞아서 대대적인 안전운전, 음주운전 집중 단속도 펼쳐집니다. 내일 오후 6시부터 연휴 주말의 마지막인 12월 1일 일요일 밤 11시 59분까지 남가주를 비롯한 주 전역에서 음주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총 27명이 사망했고 음주운전 혐의로 1,074명의 운전자가 적발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않는 것 얼마나 현명한 결정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길 바란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LAPD 역시 지역 경찰관들도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순찰력을 증원해 도심과 외곽 연결로 등에서 집중적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 2만 달러입니다. 한 번에 2만 달러가 싹 나가야 됩니다. 야, 내 지금 수중에 200달러도 없는데 이러신 분들도 많으시죠. 음주운전하면 당장에 그런 피해가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가 급상승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급상승해서 10년 동안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금전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나게 되면 형사법으로 기소도 될 수 있습니다.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 운전대 잡지 마십시오.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은 맥도널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제 맷캘리포니아닷컴에 따르면 맥도널드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선정됐다는 것입니다. 뱃캘리포니아닷컴은 지난해 11월 7일부터 올해 11월 7일까지 1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민의 검색 엔진 관심을 측정한 것입니다. 공동 2위를 받은 기업으로는 인앤아웃버거, 타코벨, 잭인더박스로 조사됐고 이들 체인점 모두는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시작됐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에 감염된 젖소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된 생우유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검출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로팜이라는 회사에서 생산된 크림탑 생우유에서 로우밀크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견됐다며 이 제품 즉각 회수 조치하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집에 있다면 먹지 마라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오염된 생우유가 시중에 유통될 경우 대규모로 조류 독감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우유는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우유와 달리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유해 세균, 바이러스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팜에서 생산된 로우밀크 생우유 조류 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만약에 집에 보관하고 있다면 모두 폐기하기를 바랍니다. 보건당국은 생우유가 특히 취약계층에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바이러스가 있는 생우유를 마시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지난 팬데믹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도 늑장 대응이었죠. 뒷북 대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조류 독감의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 여전히 낮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도 조류 또는 소 등 기타 동물이 감염됐거나 감염된 동물에 의해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은 감염 위험은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올 초만 해도 조류 독감에 사람이 감염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주의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애니스 로엔 에모리대 미생물학 면역학과 교수는
조류 독감은 사람에게 흘러 들어간 사례가 일단 발생했다면 주변 사람들도 감염 가능성을 우려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합니다. 바이러스는 감염을 거쳐 계속 변이가 확산되고 그리고 계속 발전하고 있다며 지금 빨리 백신을 개발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조류 독감의 인간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글로벌 독감 백신 제조 기업 CSL 시클러스는 최근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고 조류 독감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자도 보고되고 있다며 학계에서는 조류 독감이 코로나 바이러스 다음으로 찾아올 팬데믹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조류 독감에 감염된 사람 가운데 사망자 52%입니다. 치사율이 50%가 넘는다는 뜻입니다. 미국에서는 2024년 11월 지금 현재까지 55건의 조류 독감 사례가 보고됐고 캘리포니아에서만 29건이 보고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캘리포니아, 미국에서는 아직 사망 보고는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산불로 발생한 초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치매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대학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오늘 캘리포니아주 60세 이상 120여만 명의 전자 건강 기록을 이용해서 산불 초미세먼지 노출과 치매의 관계를 분석해 이 같은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산불 초미세먼지 장기간 노출과 치매 발생 간의 뚜렷한 연관성을 보여준다면서 기후변화가 심화될수록 산불 초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개입이 잠재적으로 치매 위험과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헤어컷, 이 미용 자원봉사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누군지 보도국에서 만나보겠습니다. 30세의 타인종 청년이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 한인 시니어층을 대상으로 헤어컷 자원봉사를 시작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노인센터에 따르면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타인종 청년 게브리엘 아빌라 씨는 지난 21일부터 올림픽과 노만디에 위치한 한인타운 노인센터에서 한인 시니어층에게 무료로 헤어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센터 인근에 거주해 항상 노인센터 앞을 오가는 청년으로 5년 경력의 이발사인데 지난 19일 노인센터 사무국으로 찾아와 한인 시니어층의 머리를 깎아드리고 싶다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노인센터 무료 헤어컷 서비스는 오는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12월 첫째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뤄지고 새해부터는 매주 금요일에 하루 4시간씩 봉사할 예정입니다. 미주 최대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가 2025년 새해를 맞아 25일부터 캘리포니아 내 전 매장에서 무료 탁상용 달력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번 달력은 H마트 스마트카드 회원들에게 한정 수량으로 증정되며 매달 유용한 음식 레시피와 함께 매장 연락처와 주소 정보를 포함해 고객 편의를 더했습니다. 관련 문의는 각 매장으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11월 26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 남가주 지역 하늘이 보다 흐리고 곳에 따라 이슬비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더 떨어져서 한낮에도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수요일인 내일 아침도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고 내일 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게 유지되겠습니다. 한편 추수감사절인 목요일부터는 쾌청한 가을 하늘 다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낮 기온도 목요일부터는 70도 내외로 올라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4도, 밤 최저 기온은 54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7도, 57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62도, 54도, 해안 지역은 65도, 58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9도까지 떨어지고 낮 최고 기온은 36도에 그치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관세 폭탄을 예고했습니다. 대선 때 관세 공약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취임 직후부터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신속히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에 대해서는 펜타닐을 비롯한 상당한 양의 마약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과 관련해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소용없었다며 중국 대표들은 내게 마약 밀매 시 최고형 사형에 처할 것이다. 마약 밀매 적발 시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마약은 주로 멕시코를 통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며 이런 행위가 중단될 때까지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대해 어떤 추가 관세에 대해 10% 관세를 더 부과할 것이다 라고 중국 측에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에 대상국들 당혹스러운 표정 속에 미국과 자국관계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와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부총리와 르블랑 캐나다 공공안전부 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미국과 캐나다 관계는 균형 잡혀 있으며 미국 노동자들에게 있어 상호 간에 이익이 되는 관계다라면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표가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협정 재협상과 연관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2018년 트럼프 1기 시절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폐기하고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을 새로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20년에 발효된 협정은 발효 6년 뒤 협정의 유지, 보완 여부를 판단하게 될 공동 검토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협정 재검토가 2026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협정 재검토를 앞두고 트럼프 팀은 중국이 멕시코를 전기차, 철강 및 기타 상품의 수출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잠재적인 변화에 주시해왔고 이에 대한 경고로 해석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관세 폭탄 대상에 멕시코가 포함된 것만 해도 당장 한국 기업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멕시코 현재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한국 기업들이 많이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KBS가 보도합니다. 멕시코는 그동안 미국발 공급망 재편의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대체한 USMCA에 따라 멕시코에서 만든 자동차와 부품 등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무관세 혜택을 받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조건으로 내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보조금 혜택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멕시코는 노동력 등 생산 비용까지 저렴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기업과 자동차 관련 기업 등이 진출해 있습니다. 관세 인상이 현실화됐을 때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가격 인상입니다. 부품이나 완제품에 관세를 매기는 만큼 판매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발표에 대해 일단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생산지 다변화 등 전략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사이익 가능성이 높은 업계도 있습니다. 변압기의 경우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큰 관심은 트럼프의 언급이 실제 실현될지 협상용일지 여부입니다. 무역 적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를 수단으로 해서 궁극적인 목적인 불법 이민과 마약 단속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걸로 올해 2분기까지 우리나라의 대멕시코 투자액은 14억 달러, 미국과 캐나다 등에 이어 7번째로 많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이렇게 25% 관세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멕시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에게 재고를 촉구하는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는 마약 펜타닐 유행을 막으려는 미국에 협력한다는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민 사전 인터뷰 예약 어플리케이션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규모 이민자 역시 더는 미국으로 국경에 도착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역 파트너십 유지를 기반으로 우리는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가 확신하게 좋은 관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를 상대로 내놓은 관세 부과 논리를 반박하기 위한 설명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이 보호주의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트럼프 및 공화당 지지층이 몰린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군을 위주로 보복 관세로 멕시코 정부는 맞대응한 바 있는데 전혀 효과는 없었습니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과 관련해 무역 관세 전장의 승자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어제 성명을 통해서 중국은 중미 경제 및 무역 협력이 본질적으로 상호 이익이 된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또 마약 밀매 퇴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도 부정했습니다. 작년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합의 후에 중국이 마약 밀매 대처 조치를 취했다면서 중국은 미국 관련 법 집행 작전의 진전 사항을 미국에 전달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의 미국 유입을 묵인한다는 사고가 사실과 현실에 완전히 배치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8월 좀비 마약으로 불리우는 펜타닐의 원료 3가지 전구체에 대한 통제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자 백악관이 환영한 것 등을 거론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트럼프 인수팀과 논의를 하기 위해 연락을 했거나 또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우리는 대화 소통 유지에 개방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만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지급하는 보조금 규모를 78억 6,500만 달러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78억 5천만 달러, 6,500만 달러는 6억 3,500만 달러가 감액된 것입니다. 감액 결정은 인텔의 투자 지연과 경영상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현재 실적 부진으로 대규모 감원을 진행하는 등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과연 이 인텔에 78억씩이나 갖다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시선도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인텔은 내년 말로 예정됐던 오하이오주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 완성을 2020년 말로 미룬 바 있습니다. 2028년, 2029년쯤 될 것이다,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텔 자체로서도 회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인텔에 대한 보조금 규모가 삭감된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78억이 적은 돈이냐,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선도 있는데 일단은 인텔은 미국 정부와 군용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 30억 달러 규모의 자금도 일단은 별도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하기로 했던 110억 달러 대출 지원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공짜로 주는 것은 다 받았는데 갚아야 되는 금액은 대출받지 않겠다, 인텔 측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인텔은 자세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은 채 대출을 받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투자를 확 줄이는 것 아니냐, 바이든 행정부가 엄한 데 돈 쓰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의 시선이 남아 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잭 스미스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사건에 대한 형사 기소를 기각했습니다. 타나 차프칸 판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책임을 묻기 위한 특검의 노력이 종지부를 찍게 됐습니다.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에 따라 워싱턴 DC 법원에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따른 기소를 기각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기밀문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당선인을 공동 피고인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구했으며 이 사건도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미스의 특검의 이번 기각 요청과 법원의 결정, 법무부 내부 정책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에 개최되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어제 밝혔습니다. 앤드류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뉴욕시로 이동하는 기내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이것을 민주적 가치에 대한 헌신과 미국 국민의 뜻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누가 대선에서 이기든 취임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은 그 약속을 존중하고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대선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임 중 마지막 추수감사절 칠면조 사면 행사를 어제 주재했습니다. 내 평생 영광이었다. 영원히 감사할 것이다. 라며 4년 가까운 백악관 생활을 회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마당 사우스론에서 2,5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연설하는 것 어제가 마지막이었고 칠면조 사면 행사도 어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칠면조 사면 행사는 1947년 해리 트루먼 당시 대통령이 칠면조 협회에서 칠면조를 선물로 받은 데서 유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 차기 행정부의 장관 물망에 오른 인사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인사들에게 보립스 앱스타인을 둘러싼 매관 매직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오랜 참모인 앱스타인은 최근 퍼스트 버디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인사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는 소문이 들 정도의 실세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지시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인사들은 앱스타인이 입각을 원하는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수수를 시도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앱스타인이 금품을 받으려고 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은 차기 재무장관 후보자로 낙점된 스캇 베센트로 전해졌습니다. 앱스타인은 지난 2월 베센트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 재무장관 자리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천거를 해주겠다면서 매달 3-4만 달러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헤지펀드 키스웨어 그룹의 창업자인 베센트에게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라는 요구사항도 건넸습니다. 베센트는 이 같은 요구를 모두 거절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의 최측근인 앱스타인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장단을 맞춰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뉴욕타임즈를 향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늘 새벽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실패하고 있는 뉴욕타임즈는 수년간 트럼프에 대한 보도가 매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사과할까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완전히 잘 알면서도 오로지 나를 비하하기 위해 그런 가짜 쓰레기를 쓴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이 같은 게시물은 최측근 참모 보리스 앱스타인이 차기 행정부 장관 문망에 오른 인사에게 거액을 요구했고 트럼프 당선인의 지시를 받고 이 의혹을 조사한 법률팀이 의혹이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나온 직후에 올라왔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자, 어제 LA 차저스와 볼티모어 레이번스의 경기, 먼데이나잇 풋볼 경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죠. 슈퍼볼 이후에 프로풋볼에서 형제가 만난 것 두 번째입니다. NFL에서 두 번째 하버 형제가 만난 것입니다. 볼티모어 레이번스의 감독은 존 하버죠. 존 하버. LA 차저스의 감독 짐 하버. 이 하버 형제가 어제 먼데이나잇 풋볼에서 만났는데 지난 슈퍼볼에서도 형이 이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형이 이겼습니다. 슈퍼볼 당시 볼티모어 레이번스가 이 당시 짐 하버가 감독이었던 샌프란시스코 49ers를 완파하고 슈퍼볼 우승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역시 형이 동생을 꺾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4연승을 달리고 있었던 LA 차저스였는데 어제 형 존 하버가 이끄는 볼티모어를 만나서 23대 30으로 어제 차저스가 패했습니다. 4연승을 달리던 차저스는 일단 한 걸음 쉬어가게 됐습니다. 5경기를 내리 이겼던 LA 클리퍼스가 디펜딩 챔피언인 보스턴 셀틱스에게 져서 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안방에서 3점짜리 22방을 폭발한 보스턴은 클리퍼스를 126대 94로 크게 이긴 것입니다. 클리퍼스의 제임스 하든 선수가 19점 그리고 9개의 어시스트 그리고 8개의 리바운드로 분전했지만 보스턴의 벽을 끝내 넘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LA 레이커스는 오늘 피닉스와 원정 경기를 갖습니다. 오늘 잠시 뒤죠. 정오부터
챔피언스리그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5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근데 이 5차전 경기 또 한인 축구 팬들에겐 큰 관심이에요. 왜냐면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이 맞붙기 때문입니다. 뮌헨의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가 오늘 맞붙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민재 선수 지난해 이후 점점 기량은 괜찮아지고 있죠. 원래 좋은 기량이었는데 지난해 왠지 뮌헨으로 이적하면서 뭔가 실력이 주춤한 것 같다. 호평도 많았습니다.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게 이번 겨울에 알려졌죠. 이제 모든 게 원만히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올해 뮌헨의 주전 수비수로 자리를 꽝 박아버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2024년 10월 2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